서울 강남의 바쁜 아침, 병원 로비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민호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출입문을 통과하며 흰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이랬습니다. 별다른 감흥도 없이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고 회진을 돌고 수술실로 향하는 일상. 하지만 오늘은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도 바쁘시겠죠? 환자분들이 참 든든하겠어요.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 박선희가 농담처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바쁘다는 게 좋은 일이긴 하죠. 민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바쁨 속에서 그는 무엇을 잊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그를 기다리는 따뜻한 집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죠.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라면 해가 저물 무렵 집에서 바라보는 강남의 야경과 어릴 적 기억에 간간히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 아버지와 성당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툼한 외투에 민호를 감싸 안고 성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손으로 민호의 손을 감싸며 말했죠. 진우야, 아빠가 꼭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리자. 어린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진짜지?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민호는 고아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강민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성당 문을 나서던 아버지의 손목에 길게 새겨진 상처. 그 상처는 민호에게 끝없는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대체 왜 생겼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떠나야만 했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서며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묵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는 회진을 돌며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도 환자분들 믿음직하게 돌봐주시네요. 선희 씨 덕분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짧게 답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 계시긴 한 걸까? 민호의 시선은 차가운 창문 너머 어딘가로 멈춰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왜 떠나셨어요? 깊은 한숨을 내쉰 민호는 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잠들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성당의 차가운 공기와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그 상처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병원의 응급실에는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강민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응급실로 들어선 그는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70대 남성. 이름은 서동석. 다리와 골반에 골절이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죠. 민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환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민호는 환자를 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해야 할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서동석 환자분, 제가 담당 의사 강민호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날벼락이 다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몸까지 이 모양이니 참 민폐만 끼치네요. 서동석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흙냄새가 묻어나는 듯 구수했고 민호는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릴 겁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서동석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자의 손목에는 길고 얇게 새겨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린 시절 민호가 기억하던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성당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날, 민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민호는 머릿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서동석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곧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며 민호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이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주한 서동석은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환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굵직한 콧대, 말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민호가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소, 선생님. 이런 늙은이 하나 살린다고 애쓰는 게 참 고맙고 미안하네요. 서동석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은 민호에게 또다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민호는 모든 신경을 환자의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골반과 다리에 손상된 부위를 복원하며 그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의 환자 얼굴과 손목에 있던 흉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민호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실로 옮겨 상태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복을 벗으며 민호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흉터가 정말 그분의 것이라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환자와 대화할 기회가 오면 꼭 확인해야겠어. 그게 아버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수술이 끝나고도 강민호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기 전 복도의 창가에 멈춰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서동석 환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길고 얇은 흉터,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익숙함이 민호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왜 저 환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 민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왜 날 떠났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 그는 속으로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동석 환자를 보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나? 아니야, 설마.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민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따스한 찻잔을 손에 쥐고도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져온 소중한 몇 가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상자 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에는 분명 길고 얇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상처는 꾸며낸 기억이 아니었어.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거야. 하지만 정말 서동석 환자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으로 출근하며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자. 내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아버지인지. 하지만 막상 회복실로 가는 길에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봤다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병실 문을 한번 쳐다봤다가 뒤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강민호는 회진을 마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동석 환자의 손목에 새겨진 흉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고개를 저어 기억을 떨쳐내려 해도 그 흉터는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과 얽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동료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겨울 하늘은 흐릿했고 그 안에서 민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환자의 흉터가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단정 짓는 건 무리였습니다. 다시 회진을 돌며 서동석 환자와 마주했을 때 민호는 일부러 차트를 더 오래 살피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강 선생님, 또 오셨네요. 나 같은 환자한테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는 의사가 다 있네. 서동석은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환자분이니까요. 상태가 좋아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말투는 어딘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쩐지 낯이 익다니까. 어딘가서 뵌 적이 있던가. 서동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마도 제가 흔한 얼굴이라 그런 거겠죠. 흔한 얼굴은 아닌데. 서동석은 한동안 민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접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 퇴근한 후 연구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강 선생님, 웬일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이 샘플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것과 비교해서요. 연구원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강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 거라면 중요한 일이겠죠. 분석 결과는 며칠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절대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민호는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찍은 사진과 성당에서 받았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날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분이 맞다면 왜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민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지만 그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서동석의 병실을 지나치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환자의 모습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동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민호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병원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박 연구원이 전화를 걸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박 연구원이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기다리던 결과입니다. 예상하셨던 대로일까요?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일치율 99.9%.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맞군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 오래 묵었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를 떠났던 거죠?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쥔 종이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민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결국 서동석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쥐었지만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맞는 걸까? 문을 열고 들어간 민호는 평소처럼 차트를 들여다보며 침착한 척했습니다.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서동석은 민호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곧 퇴원할 날도 잡히겠네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차트를 덮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서동석은 의아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선생님, 환자분께서는 과거에 가족이 있으셨나요? 서동석은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조금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왜 떠나보내셨습니까? 대체 왜 아이를 두고 떠났던 겁니까? 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IMF 때였어요. 내 사업이 망했고 빚쟁이들이 날 쫓아다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하고 그때 제 아내도 실종됐습니다.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매일 기도했는지 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겁쟁이였죠. 정말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민호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서 후회와 슬픔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이라도 당신을 만나면 과연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동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병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지금도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고 창문에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왜 그때 날 떠나야만 했던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죠? 민호는 차갑게 뻗은 겨울 나무를 보며 속으로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쥔 99.9%라는 숫자는 그토록 기다렸던 대답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과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던 그는 이내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동석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히 비쳤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 또 오셨네요. 오늘도 상태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서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민호를 맞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손에 쥔 봉투를 꺼냈습니다. 환자분, 아니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서동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민호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겐 너무 중요한 결과입니다.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석은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를 따라 움직이던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9.9% 이게 정말 너구나. 진우야. 내가 내 아들 진우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서동석의 입에서 나온 진우라는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혀진 줄만 알았던 이름, 그의 과거 속에서만 남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진우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어 있다니. 서동석은 결과지를 꼭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왜 아무 말도 없이 지내셨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IMF 시절이었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때였어. 그 사람들이 너희까지 해칠까봐 내 어머니와 인원 끝에 너를 성당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게 전부인가요? 민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너를 성당에 맡긴 뒤 내 동생을 데리고 도망쳐서 난 어머니와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르나져 잃어버렸어. 그 이후로 널 다시 찾을 용기가 없었다. 서동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제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게 내가 가장 죄스러운 부분이다. 널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내 어머니와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어. 내 무책임함이 널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다. 서동석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간 순간의 기억들로 뒤엉켰습니다. 진우야. 아니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 잘 알지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내겐 너무 큰 기적이다. 서동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생을 찾겠습니다. 민호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비노야, 쉽지 않을 거다. 단서도 없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 괜히 너만 힘들어질지도 몰라. 서동석은 그의 결심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지 못한 길을 제가 찾겠습니다. 어머니와 혜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제가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서동석은 민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따라가며 단서를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록을 뒤지고 아버지의 사업이 있던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작은 정보들조차 민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단서가 민호를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민호는 마을 입구에서 내려 한적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들판이 펼쳐진 고즈넉한 마을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본 끝에 그는 한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강혜진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이요. 여기 식당에서 일해요. 집은 저 아래쪽이던데 좀 까칠한 성격이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주민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보이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깊은 피로가 드러나 있었지만 민호는 그녀의 이목구비에서 자신과 닮은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강혜진 씨 맞습니까? 민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그녀는 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당신의 오빠입니다. 혜진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오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빠 같은 거 없습니다. 장난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오빠가 맞습니다. 아버지 서동석 씨께 직접 들었어요. 당신은 제 여동생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걸 믿을 것 같아요? 혜진아, 난 진심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지만 혜진은 문을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혼란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찾은 여동생인데 그녀를 떠날 순 없어.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마을 근처 여관에 머물며 혜진의 마음을 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아버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녀가 나를 받아줄까? 민호는 혜진의 집 문을 나선 후에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혜진과의 거리를 좁힐 방법을 고민하며 집을 떠나려던 순간 동네 주민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혜진 씨 아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들이요. 지금 무슨 상태인가요? 민호는 놀라서 주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니 열이 펄펄 끓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혜진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문 좀 열어봐. 너 아들이 위급한 것 같아. 문이 열리자 혜진의 눈가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또 오셨죠? 우리 집 일에 왜 이렇게 참견하시는 겁니까? 참견이 아니야. 준수가 아픈 상태라고 들었어. 내가 의사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한 소년이 열에 들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민호는 즉시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준수구나. 네, 제 아들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심각한 상태야. 이러다간 큰일 나.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원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는 혜진과 준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급성 폐렴으로 인해 호흡 곤란 상태였으며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준수의 치료를 맡아 직접 진행하며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계속 몸을 움찔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준수는 잘 버텨낼 거야.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는 가족이긴 해도 사실 아무런 인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 가족은 없어. 혜진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린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수가 안정되자 민호는 혜진과 함께 병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아버지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혜진은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요? 만나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분을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후회하고 계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 그게 단순히 용서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묵혀둔 감정을 꺼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쉽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후 민호는 혜진과 서동석의 만남을 마련했습니다. 병원 정원에 앉아 있는 서동석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혜진과 함께 서동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동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우리를 찾으셨군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왜 우릴 버렸는지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 어머니와 너를 지키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지키는 거라고요? 우릴 남겨두고 떠난 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말하실 순 없겠지만 최소한 진심만은 알아줬으면 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큰 기회야. 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서동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너를 다시 보게 된 것만으로도 난 고맙다. 내가 괜찮다면 난 충분해.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혜진의 마음도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서동석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 둘 다. 병실 밖 차가운 겨울 공기가 두 남매의 침묵을 감쌌습니다. 민호는 혜진의 옆에 앉아 그녀가 무언가를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준수의 안정된 숨소리가 병실 안에서 은은히 들려왔고 혜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이제는 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천천히 해. 난 그냥 들어줄게. 혜진은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셨어요. 날 업고 공장에 가셨던 것도 기억나고 손을 잡고 시장을 돌며 일자리를 구했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엄마는 항상 웃으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병이 들고 그게 끝이었어요. 너무 갑자기 떠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혼자가 됐어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아버지가 찾으러 올 거라고 기대했던 적도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대신 나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땐 정말 혼자였구나.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혜진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저 준수 때문이었죠.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준수 아빠마저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무너질 뻔했어요. 모든 게 다 아버지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버렸을까 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지 나도 상상하기 어려워. 하지만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내가 있고 아버지도 계셔.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얽혀 하나의 복잡한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동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이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는 것. 그게 내가 남은 삶에서 바랄 수 있는 전부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 서동석은 간호사를 찾아가 퇴원 수속을 부탁했습니다. 애들한텐 말하지 말아줘요. 내가 나가는 걸 알면 민호가 잡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나 민호는 간호사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찾아 병원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막 병원을 떠나려던 서동석을 발견한 민호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겁니까? 말씀도 없이 떠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서동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야, 나는 괜찮다. 너희 둘이 서로 기대고 잘 지내는 걸 봤으니 그걸로 충분해. 혜진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다.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혜진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곧바로 혜진을 찾아가 아버지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떠난다고요? 이제 와서 뭐 하러? 혜진아,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전에 내 마음이라도 한번 전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감정이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는 큰 위로가 될 거야.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병원 정원에서 두 남매와 서동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동석은 두 손을 꼭 모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엔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게 힘들어요. 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괜찮다.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본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서동석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정말 그거면 됐다. 준수가 입원한 병실의 공기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세심한 치료와 혜진의 헌신 덕분에 준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선 민호는 밝게 웃는 준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삼촌, 저 이제 다 나은 거죠? 준수가 밝게 웃으며 묻자 민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낫기는 조금 더 있어야 해. 그래도 이렇게 잘 회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준수가 의젓하게 치료받아서 이렇게 빨리 좋아진 거야. 혜진은 민호의 옆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야, 삼촌 덕분에 너 많이 좋아졌어. 감사하다고 해야지. 준수는 밝게 웃으며 민호를 보았습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 병원 안 와도 되죠?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곧 퇴원하자. 혜진은 준수의 회복을 지켜보며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병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그동안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 준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나 오빠에 대한 내 생각도 좀 바뀌었어.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할 기회를 잡은 것 같아.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조금씩 다가가 볼게요.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민호는 그녀의 결단에 안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걸음이야. 내가 그 한 발짝을 내디디면 아버지도 훨씬 편안해하실 거야. 며칠 뒤 준수가 퇴원했습니다.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동석은 낯설어 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띤 채 두 남매와 준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민호야,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희와 함께 준수의 회복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서동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가족으로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동석은 눈물을 참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다. 민호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같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 혜진, 준수, 우리 다 같이요. 혜진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서울에요? 다 같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기만 해. 준수는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좋고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준수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서울로 올라온 가족은 민호의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활기가 넘쳤고 준수는 삼촌을 따라다니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속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갔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로 다 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혜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아버지.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겨울에 찬 공기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 사이로 잔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수는 삼촌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꼼꼼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삼촌, 사람 몸속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술할 때 진짜 심장은 보이나요?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심장도 보고 폐도 보지. 하지만 수술은 장난이 아니야.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 민호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삼촌처럼 될래요. 준수는 해맑게 웃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차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생각해?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이야기를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왜 우리를 떠나셨는지.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알아야겠지.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자. 혜진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왜 그렇게 되신 건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서동석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참 강한 분이셨지. 나보다 더 강했어. 내가 IMF 때 사업을 망하고 빚에 쫓기던 그때 너희 어머니는 너희 둘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썼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미묘를 성당에 맡기고 도망쳤다. 혜진이는 어머니가 데리고 떠났는데 그 뒤로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두셨어요? 서동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그땐 내가 너무 부족했어. 너희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너희를 더 힘들게 한 것밖에 안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땐 어쩔 수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과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해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해봐요. 며칠 후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수는 삼촌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고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뒤를 걸었습니다. 서동석은 나무 벤치에 앉아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준수는 정말 밝은 아이구나. 서동석은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준수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혜진은 아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민호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민호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수는 고기 요리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서동석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내가 진짜 큰 복을 받았구나 싶다. 서동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도 아버지 곁에 있으니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서동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너희랑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날 밤 민호는 가족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혜진아, 준수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우리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준수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서동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